네, 이어서 계속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좀 열어서 이 정치학 공원에서의 산책 이 교재에는 32페이지에 이 제목이 있지요. 그래서 이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정치학의 이 산책은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보면 뭐냐면 첫째는 정치학은 정치 권력을 비판하는 학문이다. 그렇죠. 이 정치학에서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것은 권력이라고 그랬었죠. 보면 그래서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어떤 반대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지배자나 지배 집단의 권력 행사가 독선, 어떤 부패, 타락, 무능, 태만 등에 빠져서 피지배자들의 동의를 상실케 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교재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보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부분은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부패 지수가 OECD 국가에서 가장 높고요. 전 세계에서 한 우리나라 부패 지수가 한 글쎄 몇 년 전 통계했는데 한 48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이 부패가 만연해 있는가는 뭐 학생 여러분들도 잘 알 수 있겠죠. 보면 그런가 하면 뭐 최근에 뭐 이 권력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부패, 뭐 LH 사건 문제, 또 그런가 하면 뭐 최근에까지 있었던 이런 이념적인 논의를 하면은 찬반이 극명하게 나타나요. 뭐 그냥 좀 잘못 말하면 그냥 저 사람 죽일 사람 살릴 사람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좀 잘 내 구미에 맞으면은 그냥 그야말로 그냥 찬사를 보내는 우리 사회가 이념의 극단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떤 그 이념의 스펙트럼이 좀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회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보면 어떤 그 공동의 선, 합의의 합의점 이런 것들이 좀 우리는 좀 이렇게 글쎄 좀 약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보면 뭐 우리가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이 사법 개혁, 조국 사태, 뭐 LH 사건, 그리고 지금 정치 대선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이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찬반이 극명해요. 이런 것들이 대체로 보면 연령층이 좀 높을수록 이게 한 40대, 50대, 60대, 70대 가면은 이런 생각을 안 바꿔요. 대체로 보면 뭐 우리가 진보다, 보수다 흔히 이렇게 말하는 이런 어떤 이념의 스펙트럼을 또 이것을 좀 이렇게 넘나들면 변절자, 배신자 이런 낙인을 찍어줘요. 보면 뭐 그럴 거 없는데 사실은 뭐 정치 노선이 어느 때는 진보로 갔다가 어느 때는 또 보수로 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의 뭐라 도덕적 관념을 잣대로 생각해서 이걸 좀 바꾸고 변경 진영을 좀 바꾸면은 변절자다, 뭐 배신자다 이런 낙인을 찍긴 낙인 효과를 강화시켜 주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여기에 좀 자율성이 많은 그 집단이 아마 여러분들 같은 20대 뭐 30대 초반 이런 세대들은 이런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실증하고 좀 환멸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20대 학생들은 뭐 이런 이념의 스펙트럼에 갇혀 있지 않고 자유롭게 실리를 쫓고 그래서 나는 이 우리나라의 희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아버지 뻘 되는 세대들 또는 뭐 한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의 사고는 정말 웬만해서는 안 맡깁니다. 좀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이 잘 안 되고 한번 이게 스펙트럼화 되어지면은 쉽게 넘나들을 못해요. 보면 그냥 진보는 진보로 계속하고 보수는 보수에 계속 남아 있고 그러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소모적인 정쟁 이런 것들이 좀 어느 나라보다도 좀 이게 극명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이 독선 부패, 타락 이런 걸 이제 비판하는 학문이고 또 하나의 두 번째는 사유를 경영하는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죠. 지배 집단, 피지배 집단, 지지와 동의 또 이런 지지와 동의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의 정치학
이것을 이제 사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유를 좀 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운영해 나아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합리성, 합리적, 민주주의, 민주적 이런 것도 자기 관점에서 그 기준을 삼는 거예요. 보면 자기 관점에서 이게 합리적이도 뭐 우리 사회, 우리 정치권도 그러죠. 지금 뭐 어느 정당 말할 것 없이 자기 정당이 최고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뭐 말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반대 당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다 비민주적이고 타파해야 할 그런 대상을 삼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보면. 마지막으로 이 정치학은 이론과 실천을 동시에 추구하는 학문이다. 이게 이제 정치는 정치를 말하는 건 아니죠. 정치학과 정치학은 구분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정치학은 권력 비판, 정치 철학적 입장과 사회의 경영의 정치 과학적 입장을 분석해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사명이 반드시 어떤 그 배타적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정치학은 정치 권력 또는 그 사유 경영 이 두 가지 사명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의 과제를 삼고 있다라고 이렇게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죠 보면. 그래서 이런 그런가 하면 이 뭐 경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는 사실은 이론과 실천을 동시에 추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려 하면 우리 사회가 아까 그 조금 문제가 있는 이념의 어떤 스펙트럼이 강하고 진보 보수 이게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회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보면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전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정도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역설적으로 그 정치를 전공하는 사람만이 정치를 해야 하냐라고 할 때는 그러진 않아요 보면. 우리 정치라는 것이 꼭 정치학을 전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치학의 기본적인 이 뭐라 그럴까 이론, 실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은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양극화되어지는 그런 현상만큼은 막을 수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예전에 이제 군부 출신들이 정치를 많이 개입을 했었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군 출신이 정치를 담당하기도 하고, 뭐 극명하게 나타나면 이제 뭐 전두환, 또 노태우 이런 육사 출신들이 또 대통령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 흥미로운 것은 이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이제 정치 이제 후보 활동을 할 때 이제 어느 기자가 질문했어요. 이제 군 출신인데 정치를 아냐? 그리고 이제 정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제 그 노태우 이제 그 당시 후보가 자기는 이제 군사학을 전공했겠지 않겠습니까? 육사 출신이니까. 근데 자기가 교양 수업에 정치학을 받은 것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글쎄요. 근데 뭐 정치학을 꼭 전공을 해봐야 하고 정치학을 받은 사람이 정치를 더 잘한다라고 하는 내가 굳이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지금 우리 현재의 정치 현상을 보면 기본적인 정치의 어떤 그 이론 또는 실천 이런 어떤 그 기본 마인딩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율사 출신들이 많은 것은 글쎄요, 내가 글쎄 법학을 전공해봐서 아른다고 하면 또 예전에 이런 말에서 참 비판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있었죠. 자기가 강남에 살아봤는데 다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아봐야 할 필요는 없고 뭐 이렇게 말해서 굉장히 논란의 지탄이 됐는데 좀 이 점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내 정치학이 내 주 전공이지만 법학도 뭐 학부 대학원까지는 해봤어요. 사실은 왜 이런 것을 전제하냐면은 법학을 전공하면은 굉장히 뭐랄까 좀 이렇게 마음이 뭐랄까 대범해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학설 주장하고 법리에 따라서 이론을 주장하고 또 해석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콩이야 팥이야 하고 하다 보면 이 사물을 바라보는 이 사회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좁아요. 보면 정치학은 좀 이렇게 보면 대범해요. 보면 우리 이 학생들 여러분들도 정치학 과목을 이렇게 수강하면 정치학 학문은 글쎄 다른 학문에 비해서 글쎄요 좀 내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좀 광범위해요. 보면
또 정치학 교수들은 마음도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좀 있어요, 보면. 이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약간의 좀 톨러런스, 이제 관용 같은 것도 좀 있고, 좀 뭔가 이게 쉽게 말하면 대범하다고 할까요? 뭐 이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학생 여러분들이 또 저 굉장히 좀 비판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내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보면. 그래서 이제 뭐 법학은 학문 자체가 뭐 법조문 하나 놓고 막 이렇게 해석해보고 저렇게 해석해보고 뭐 또 그냥 뭐 물리 해석해보고 막 여러 학리 해석해보고 그냥 콩이야 팥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뭐라 할까 고지식해져요, 보면. 그러니까 내가 서두에 그랬죠. 우리 한국 정치는 율사 출신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범하게 협상하고 협력하고 타협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부재해요. 그냥 법리적으로 따져서 내가 옳은데 너는 잘못 해석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보면.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정치가 발목이 잡혀 있고 그러지 않나, 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보면. 뭐 또 이렇게 지나치게 얘기하면 또 법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또 뭐 과연 그러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내가 보는 관점은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학은 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폭넓게 이게 뭐라 할까 좀 정치 학문이 그러하듯이 뭐 이렇게 협상하고 타협하고 또 새로운 어떤 쟁점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인데 좀 법학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죠, 뭐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조심스러워져요, 보면. 강의실이라면 조금 내가 오버를 해도 학생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귀에 거슬리지만 않는다면, 근데 동영상을 한번 내뱉고 나면 이것이 이제 근거 자료로 남고 그러니까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금 고리타분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보면. 정치 개념을 분류할 때 우리는 뭐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이제 국가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보면. 그래서 여기 대부분 여기 정치가 국가 범위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제 국가 현상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면.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가의 의사결정, 또 그 권력을 행사하는, 또 여러 가지 그걸 둘러싸고 있는 제 활동, 그렇죠. 우리는 이 국가라고 할 때는 뭐 정부하고 국가는 다르죠. 근데 이제 국가는 우리 이 남한 정부 내 모든 이루어지는 행위, 뭐 청와대 또는 의회 또는 이 사법 또는 여러 정당 또는 직능 단체 이런 것들 다 총망라한 그런 뭐라고 할까 그 공동체니까 이것은 이제 정치 개념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국가 현상설이다. 그리고 국가는 권력을 독점, 법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러죠. 여러분들 이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은 뭐 조폭들도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죠. 그들은 이제 정당성이 부재한 거죠. 보면 그들은 과연 그런 뭐라고 할까 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뭐냐? 국가의 그 권력의 독점, 권력의 행사의 정당성은 어디서 오는 거냐? 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그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마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동서양 정치 뭐 이 사상 그쪽 파트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는데, 일단은 이 국가가 이 행사하는 것은 여기에는 이제 이 권력의 정당성, 그 다음에 법적 합당성 이게 이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면. 그런가 하면 정치 권력의 주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사실 약간은 이제 뭐 민주주의 논의할 때 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사실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정말 이것은 이제 수사적인 표현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권력자에서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뭐 국민? 여러분들 그걸 믿고 내가 국민이니까 나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떠들고 다녀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뭐 그러지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제 이것을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유정자들은
선거를 통해서 유임을 받는 거죠, 보면. 근데 그때뿐인 거예요. 선거 끝나면 국민은 다시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 선거 때만, 그 또 한 번, 투표는 그 날만. 뭐, 지금 사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학생 여러분들 유권자죠, 다, 대부분이. 뭐, 이 표를 구애하기 위해서 지금 막 정당 간에, 뭐, 이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정말 극명하죠, 보면. 근데 이것도 뭐,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거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그런 후보자가 있습니까? 사실상,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자기들의 권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리고 사실 하루만 우리는 주권 행사를 하는 거죠. 선거가 있는 그 하루만. 그리고는 다시 또 권력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누가 여러분들 20대 대학생들 또는 30대 초반에 그런 어떤 2030들 세대들에서 그 표현은 하죠. 뭐 선거 공약도 많이 내놓고. 하지만 그때뿐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정치라는 것이 또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이 비판은 이제 국가 현상설을 비판하는 것은 이제 국가 개념만이 모든 정치 현상이냐 그런 걸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 국가 정치 제도나 법 같은 공식적 측면에서는 이걸 맞지만은 그 이후 법인들 우리가 뭐 혁명도 있고 테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이 불법 파업 같은 거, 이런 것도 정치 영역인데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 근대 국가가 탄생한 이후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 근대 국가 주권 확립이나 정치 통합만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측면은, 정치가 무엇이라고 질문했을 때, 이제 집단, 갈등, 이런 측면이 보는데, 이 집단 현상설 같은 경우는 정치라는 것은 여러 사회 집단의 정치 활동이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할 때 이 사회적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본다면 사회라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죠. 둘 이상은 일단은 집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현대 사회에서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집단 생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다원주의 사회라고 말하는 거죠, 보면. 다양한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런 사회. 이게 이제 다원주의 사회.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서 있는 사회. 이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라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정치라는 사회 집단 혹은 여타 공동의 단체들이 공동의 사물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다원주의 국가론에서 등장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비판해 본다면은 결국은 국가도 하나의 다원주의 이런 어떤 단체로 보는 거예요, 보면. 여러 단체 중에 하나. 뭐 시민단체, 직능단체. 사실상 뭐 국가가 비대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국가만이 어떤 조직체를 갖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어느 이 직능단체 같은 경우는 국가 못지않은 많은 그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직능단체도 있고, 예를 들면 그건 다국적 기업 같은 거는 그 회사 직원들도 뭐 수십만 명이 되는 그런 회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국가 못지않은 여러 개의 결사, 또 국가도 이런 결사체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이제 보는 견해인 거죠. 그런가 하면 뭐 내부 현상설에서 이제 비판하는 것은 마르크스 계급론적 권력 엘리트론에서 비판하면 국가라는 것은 이제 이건 조금 이제 좀 깊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인데 계급 이론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국가라는 것은 권력 엘리트에서 관점 보면 이 프롤레타르 혁명에 의해서 타도해야 할 그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프롤레타르 혁명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화되어지면 고도화되어질수록 자본에 의해서 소유되어지는 그 프롤레타리아 근로자들이 결국은 봉기를 일으켜서 그런 국가를 타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자본주의 국가, 이 근대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국가가 더 심화되어지고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가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면서 노동자들을 오히려 더 탄압하는 그런 사회로 더 심화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비판해 보는 거예요. 상호관계설 그런가 하면 국가라는 것도 결국은 집단 이론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도움을 주고받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다원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종의 이제 근대 사회로 가는 발전하는 나라들이 일종의 이제 이것을 코퍼라티즘이라고 말하는데 대부분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고 라틴 아메리카 그런 나라들도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국가가 모든 국민을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어느 직능 단체별로 특정의 권한을 부여하고 그 직능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모순, 목소리, 또 여러 가지 불만 이런 것들을 이 직능 단체에게 합법적 권위를 부여해서 거기서 소화해 내도록 하고 또 국가는 그런 직능 단체들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체제를 말하는 건데 이런 체제에서 오히려 더 이 직능 단체들을 더 이걸 강화시켜주는 또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협력해내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국가를 집단 이론, 집단 현상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비판하는 거죠. 이런 사회로 갈수록 어떤 사회가 되어지냐면 과거 우리도 그랬어요. 보면 어떤 그 반공 단체들 또는 뭐 이 그런 여러 가지 뭐 재향 뭐 무슨 군인회 또 그런가 하면 뭐 우리 이 수업 받는 이 의대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의대생들에서 여러 가지 분쟁들 이런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의료 의사회 뭐 그런 협회 이런 것과 서로 이 국가와의 어떤 그 직능 결탁 또 서로 간에 모든 권한을 자격 시험 부여하는 것도 의사회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 국가가 그 위임을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국가와 그런 직능 단체들 간의 유기적 협력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일종의 이제 코퍼라티즘이라고 하는데 뭐 일종의 이제 그것을 국가가 주도하는 것을 이제 국가 코퍼라티즘 또 사회에서 이런 직능 단체가 이제 우후죽순으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또 국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이제 사회적 코퍼라티즘 이렇게 분류해 보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결국은 직능 단체들 중심으로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사회를 이제 말하는데 이것을 비판해 보는 거죠. 결국 국가라는 것은 사회단체와 다르며 국가는 모든 사회단체를 통제 지배할 수 있는 특수한 존재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국가라는 것은 직능단체의 상위 존재인 거예요, 보면. 그래서 국가가 사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직능단체들의 권한을 적절히 부여하고 잘 활용해요, 보면. 뭐, 의대생은 좀 이해하겠지만, 의학 분업, 이런 것들도 또는 여러 가지 이것은 나중에 이제 직능 단체 있을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는데 이 국민적 이런 갈등들을 해소하기 적절한 수단으로서 이런 직능 단체들을 국가는 이용하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개념을 볼 수 없는 거죠. 국가나 직능 단체 이 상위 개념으로서 이제 국가를 바라보는 측면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권력 현상설 뭐 결국은 이 권력, 지배관계, 피지배관계인, 정치, 권력, 권위, 갈등, 권력 획득, 권력 형상설은 권력이라는 것은 참 미묘한 거 있어요.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은 동서양을 통틀어서 심지어는 이 권력은 자기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게 권력이라고 말하죠, 보면. 그리고 뭐 이 부자지간에도 권력 갖고 다툼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 권력 관계는 뭐 이전에 수업 시간에도 한번 간단히 설명했지만 꼭 정치에서만 권력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남녀 관계에서도 권력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학생 여러분들? 남녀 관계에서 누가 더 많이 권력을 갖게 될까요? 내가 이 수업할 때마다 한 번씩 물어보는데 학생들에게 누가 남녀 간의 연인 사이가 있는 남녀 연인이 있다면 누가 많이 권력을 갖게 될까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 능력 있는 또 우리 이렇게 말하면 또 뭐 이 젠더에 뭐 또 논란이 되나요? 그래도 한번 말해볼까요? 미모가 있는 여성. 그럴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조심스럽네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학생 여러분들. 내지는 뭐 남자 능력 있는 거. 근데 이제 조금 방향을 돌려서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 수업하면서 보면은 있어요. 이제 이런 남자는 여성들의 미모를 많이 본다고 그래요. 보면 그런가 하면 여성들은 남성의 미남 미모 이것보다는 능력을 좀 많이 본다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가장 먼저 듣기 좋아하는 말은 능력 있어. 아, 참, 능력이 있는데, 능력 있어. 이런 얘기를 참 듣기 좋아한다고 해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가 하면, 이 학생들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란가요? 남자들은 대체로 좀 이렇게 미모가 있는 여성을 좋아한다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꼭 한두 명 학생이 저는 안 그런데요? 하는 학생들이 꼭 있어요. 보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뭐 그래도 좋아요. 근데 아까 다시 질문에 돌아왔어요. 뭐 이렇게 설명해요. 보면. 남녀 간에도 이제 누가 권력을 많이 갖는가라고 할 때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덜 좋아하는 사람이 권력을 갖습니다. 덜 좋아하는 사람이 더 좋아하면 좀 글쎄요. 더 좋아하면 이끌림을 당하죠. 보면 뭐 한 가정 내에서도 권력 관계가 이루어지죠. 보면 부모가 있을 때 어머니가 뭐 경제권을 갖고 있으면 권력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고 한 가정 내에서는 뭐 경제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공부 잘하는 자녀가 더 권력을 많이 가질 수 있겠죠. 보면 자 좋습니다. 하여튼 오해 없기 바래요. 뭐 이렇게 미모가 있는 뭐 그런 얘기는 다만 이제 한번 이렇게 수업의 도구로서 한번 얘기를 해본 거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권력 근데 이제 단순히 이 권력 현상들을 비판해 보는 것은 권력이나 갈등만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정치라는 것은 권력 위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보면 제도적인 거,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은 뭐 법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이런 것은 권력 작용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일종의 제도니까. 또 지배와 복종 관계는 정치에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지배, 복종, 권위 이런 것들 또 포스, 뭐 세력, 힘 이런 것은 뭐 꼭 정치 영역이 아닌 뭐 한 사회, 조직 또는 회사 내에서도 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비판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의 개념 정의.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다른 교재에서 있는 것이라 좀 내가 보강하는 거예요. 보면 이 교재가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조금 미미해서 조금 추가하는 건데요. 데이비 이스트가 말할 때 사회를 위한 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것이 정치라고 그랬죠. 다음 가면 이 정치 권력 예를 들면 여러분들 권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면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마치 불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이란 불과 같아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화상을 입고 너무 멀리 있으면 동상을 입는다. 나는 참 이 표현을 좋아해요. 근데 수업을 하면서 권력을 설명할 때마다 한 번씩 꼭 여러분들에게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 여러분들은 이 정치 권력이 불과 같을 때 너무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뭐 가까이 있어서 화상을 입는 사람들 많이 있죠. 보면 뭐 청와대에 있다가 지금 뭐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청와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가 또 교도소로 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정치 권력과 너무 동떨어지면 동상을 입어요. 추워요. 보면 정치 권력이 적절히 있으면은 참 취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승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뭐 정치 활동할 때도 참 적절하죠. 보면 또 내 아는 지인이 내 아버지가 정치하는 내 아버지가 뭐 어느 기관장이고 청와대에 있는 누구고 하면은 참 좋아요. 보면 사회가 살아가는데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가까이 있으면 그래서 어느 정치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
한 발만 삐끗하면 뭐 그냥 교도소 저쪽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뭐 조심해서 교도소 3장 그쪽으로 안 떨어지면 우리 현실 세계에서 정치인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고, 뭐 이것은 좀 하나의 비유컨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학생 여러분들은 정치 권력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권력은 굳이 뭐 좀 야비한 정치꾼들이나 권력을 추구하고 뭐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뭐 비정한 정치인들, 뭐 부정한 부패한 정치인들이 그들의 이익을 사유하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고 이렇게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당한 권력을 추구해서 이 사회를 한번 바꿔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로 정치 권력은 정말로 좀 순수한 이 사회를 좀 잘 이끌어야겠다는 그런 마인딩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치 권력을 행사해야 하지 않는가. 근데 문제는 다 자기들이 옳다라는 거죠. 보면 다 자기들이 옳다고. 자, 참 어렵습니다. 자, 이것은 개념 소개한 것이고요. 막 지금 여기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는데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유가 뭐냐? 가치란 뭐냐? 이건 좀 하면 부, 재화, 자원, 권력, 존경, 명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가치라는 거죠. 보면 가치. 이것을 이제 어떻게 권위적으로 이런 것을 권위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이 한평생을 사유를 살아가는데 항상 글쎄요 뭐 피지배자가 되어서 생활을 마감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번 지배자가 되어서 내 의지를 관철하고 어떤 사유를 변혁시키는 그런 정치인이 되어지는 거. 꼭 국회에만 가야 정치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각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또 직능인으로서 또 정치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누가 배분하느냐? 이것은 권위 있는 기구. 이것은 뭐 권위 있는 합법한 정당한 권위를 가진 뭐 국가도 되고 그 주위에 있는 뭐 예를 뭐 장차관도 될 수 있겠고 예를 뭐 여러 가지 뭐 공사 같으면 그 사장이 될 수 있겠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배분이라는 것은 희소한 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방법론 이렇게 있고요.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논리성. 그 다음에 과학적 설명. 최근에 뭐 이 국민의힘 당인가요? 거기서 뭐 이게 대변인을 선출하는데 배틀 토론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당에 뭐 이 배틀 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학생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겠어요. 정치하면은 둘 중에 하나로 대부분이 양분되어져요. 야, 뭐 정치 그것은 우리 생각하고 벗어나는 거야. 뭐 관심 없는 거야. 정치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한 분류가 있고 또 한 분류는 정치를 좀 얘기하는 분류가 있어요. 뭐 정치라는 건 이거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또 이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좀 미미한, 좀 부재한 그런 또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정치도 그냥 우리 정치 현상, 일반 정치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매스 미디어에서 보도되어지는 그런 내용들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분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이것을 이론적인 과학적 근거의 기본 틀을 제시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분야도 있는데 그래 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보면. 대부분이 나도 이제 사실은 이제 정치학이 전공이라 뭐 이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뭐 여러 모임에 나가면 뭐 가끔 정치 얘기가 나오고 들리곤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뭐 대체로 정치원 얘기하면은 뭐 그냥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좀 알 듯 모를 듯 하면서 이 뭐랄까 학증 편향 심리라고 그러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치고 옳다고 하고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그런 학증 편향 심리가 강화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논리성이나 이런 어떤 과학적 설명 이런 것은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진보든 보수든 한 측면에 서서 그냥 그 태도를 변화하지 않아요 보면. 그럴 때 좀 우리 한국
이 정치 현실이 좀 멀게 느껴지는데 우리 학생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보면 참. 정치학 이론 뭐 여러 정치학도 이제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 개인주의, 심리적 접근, 뭐 일종의 이제 정치 태도, 의견, 성격, 심리적인 측면이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정치는 아까 내가 확증 편향 심리 같은 것도 심리예요 보면. 괜히 뭐 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니까 나는 어느 정치인을 지지하니까 반대당에 있는 그 사람들을 괜히 미워하고 부정하고 비판하고 뭐 건설적 비판이야 환영하겠지만 그 맹목적이에요 보면 이런 것들 태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것들. 근데 이런 심리적인 것은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또 유전학적 요인도 있어요 보면 부모님의 형질 유전학을 이제 유전적으로 이어받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정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뭐 미미한 부분들이겠지만은 뭐 매스 미디어 사실 여러분들 늘 하루면 뭐 몇 번씩 들여다 나오고 하는 뭐 인터넷 포털들 있죠. 그런가 하면 집에서 보고 있는 일일 신문들 있죠. 무슨 신문, 뭐 조중동, 한경대 뭐 이런 신문들 있잖아 보면 이것을 늘 이런 노출되다 보면 이 사회를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이 있어요 보면 그것이 이제 극명하게 나타났던 그 시점이 일종의 이제 조국 사건이 되어지죠. 지금 그 사건들은 뭐 조국 사태라고도 하는데 지금 진행 중이죠 보면 아직도 재판 중이고 뭐 조국 딸의 뭐 그 부산 의전원 뭐 입학 사건 같은 거 이게 강의실이라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잘못 물어보면 또 이념적 편향성에 있지 않냐라고 하겠는데 너무 과도하다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뭐 학생 여러분들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공정한 경쟁해야 하는데 참 나도 참 부모죠. 여러분들 같은 자녀가 있으니까 참 자괴감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이렇게 해서 자녀를 위해서 했는데 나는 뭐 했나. 또 여러분들은 내 부모는 뭐 하고 계시나. 이렇게 차라리 내 부모는 뭐 이런 구술세 없는 것이 참 자랑스럽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인지 참 강의실에서 한번 만나면 여러분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 뭐 형질학적, 유전적 요인들, 또 사회 환경적 요인들, 또 가정 환경, 또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 뭐 이런 것들 또 여기서 매스미디어에 매스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냐 뭐 요즘 보면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면 좀 약간 편향된 그런 성향이 있죠 보면 왜냐하면 네이버 그 부사장이 청와대에 뭐 그 홍보 수석으로 가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뭐 보면 윤 아무개죠 보면 뭐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하면 그런 측면도 있고 그것이 뭐 포털만 그러겠습니까? 뭐 이 일간지 신문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많이 있었죠 보면 정치학 이론, 뭐 의도적 접근, 의사결정, 행위자, 게임 이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이후에 한 번씩 더 이제 상세하게 살펴볼 그런 분야들입니다. 그럼 역할 이론, 집단 이론, 체계 이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이런 것들은 이제 세부 항목으로서 정치학을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현대 정치학의 연구 새로운 방향에서 뭐 이제 서구 미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한국적 세계관 우리가 지금 현재 헌법 체계에서 다루고 있는 민주주의 한국 그 민주주의 이것은 뭐 미국을 통해서 이제 들어왔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헌법 체계는 법으로 말하자면 대륙법 계통이에요. 독일로 해서 이제 일본을 경유해서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지배를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일본 법 체계를 공부하고 하니까 일본 헌법 체계 또는 일본법 체계를 이제 아까 말했던 일본 헌법 체계가 아니고 일본법 체계를 도입하면서 독일법 그 성문법 체계를 도입했기 때문에 법 체계는 대륙법 계통 독일, 프랑스 이 계통을 도입했고 그다음에 뭐 잘 알겠지만 민주주의는 이제 그 일대 초대 대통령을 지냈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독립 운동을 했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
또 싫어하는 사람도 극명하게 나타나지만 일단은 이제 그쪽에서 초대 대통령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미국 체계, 민주주의 체계를 신봉하고 상권 분립, 대통령 중심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 정치 제도 이 상권 분립의 대통령 중심제는 미국 중심의 세계관에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런가 하면 이제 발전주의 모델, 이것도 나중에 이제 뭐 정치 문화, 정치 발전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이것도 보면 서구 중심 가치관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보면. 최근에 이제 한국적 이제 뭐 1997년 IMF 이후에 이제 우리 이제 K-팝, K 뭐 문화 이것들이 이제 전 세계로 보고 확산되어지면서 한국적 트렌드가 이제 굉장히 좀 화두일 정도로 많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그 이전만 하더라도 모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든 음악이든 뭐 예를 들면 우리 생활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그 이루어지는 그 삶의 행태들 과거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적어도 뭐 이렇게 좀 의식 있는 사람 대학생이라고 또 하면은 대부분이 미국이나 서유럽으로 유학을 하고 싶어 하고 또 거기 가서 공부하기를 원하고 또 자본주의 어떤 이것을 신봉하고 심지어 뭐 그러죠. 뭐 이게 왼손에 콜라, 오른손에 햄버거, 청바지 입고 뭐 그래야만이 마치 문명인처럼 뭐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인식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죠, 보면.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발전 모델로서 이제 서유럽 또는 미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답습하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 그 발전 모델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사회가 우리가 이제 정치학에서도 새로운 방향으로 연구를 하게 되어졌던 거죠. 최근에는 뭐 세계화, 정보화 이런 패러다임, 뭐 정보화도 이제 과거 얘기죠, 보면 정보화에서 지식화, 그 지식화에 다음에서 지능화 사유로 지금 자꾸 도래하고 있죠. 그 패러다임이 자꾸 이렇게 변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가 구도화된 사유는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죠, 보면. 뭐 4차 산업 10대 기술 트렌드 하면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그중에 뭐 몇 가지면 뭐 블록체인에서부터 뭐 AI, 뭐 빅데이터, 뭐 또는 뭐 사물 인터넷, 뭐 5G 시대, 뭐 그다음에 뭐 증강현실, 뭐 이런 것들 막 다 뭐 주저리 이것들이 우리 사회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요. 그걸 하다 보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정치적 변화도 많이 심화되어지고 있고 발맞춰서 빨리 변해 가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정치학도 새롭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서양에서 정치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다음에 동양에서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요. 이렇게 두 강좌를 마치면 이제 수업이 마쳐지는데,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이것을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한번 갖다 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좀 핸들링을 하는데 좀 적지 않게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 것이고요. 네, 정치하고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오해는 받고 싶지 않은데 좀 그러다 보면 너무 이게 밋밋한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약간의 좀 그걸 터치하는데 괜히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있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오해가 될 만한 부분들은 나에게 직접 한번 문의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왜 뭐 미모가 있는 여성을 남자들은 좋아하지? 뭐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뭐 그렇다는 거. 또 여성들은 보편적으로 능력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보면. 그런 것들이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는 근데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게 이제 뭐 능력이 있냐라고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렇다는 걸 하고요. 여러분들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죠.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